시의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부이사장님이 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사장님이 요새 가정에 조금 우환이 있으셔가지고 여기로 오시지 못하니까 그냥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종을 목사님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기준 반대 시부터 그때 고3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최근 남북 평화의 밴딩기 운동까지 한국의 주요 현대사회 현장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을 헌신적으로 이끌어오신 우리 민주화 운동가이십니다. 우리 박종을 목사님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대선배님을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저한테는 참 영광인데 이런 인터뷰는 한번 혹시 안 해보셨어요? 네,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우선 우리 오늘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해주신 것 같은데 오신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인천에 있는 민주화운동의 선후배라는 선배라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제일 선배 같은데 후배님들이 오늘 이렇게 저의 민주화에 참여했던 삶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좀 같이 듣고 기억해주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해줘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의 삶과 문제운동 현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좋은 시간 같이 가지시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순서를 또 여기가 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 좀 전반기에는 선배님 사오신 얘기를 좀 주셔서 시간을 앞으로는 좀 많이 내치고 여기까지 질문을 드린 다음에 후반부에 청주 가운데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청주 가운데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준비된 질문지에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이게 이제 자료를 좀 봤더니 1947년 6월 음력으로 부산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이제 만으로도 72살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우리 시전 영상에서 봤지만 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지만 원사가 너무 심하고 그 같이 YW 유장여러분 학교 때 같이 여행해서 우리 백기환 선생님 같은 경우 그때 아주 치명적으로 건강을 상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 휴증은 이제 다 극복하시고 건강하신 참 건강 상태 보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하고 만나는 분들의 인사가 오히려 은퇴하고 더 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특별한 병은 없고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폐결핵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폐결핵을 앓고 그 미팔부대에 있을 때 살아날 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살려주면 목사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요양원에서 갑자기 열이 나면서 이게 병을 고치는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났고 동경에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목사 길을 밟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살려주면 목사 되겠다는 약속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상하게 그래서 아버지 따라 해결해 드렸고, 또 제가 89년가 굉장히 건강하게 미국에서 잘 먹고 왔는데 84년에 오면서부터 노동자들 삶을 체험한다는 공장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 와서 민족으로 했는데 85년에 9년이니까 한 3, 4년 만에 다시 투쟁하고 난 후에 기침이 없지 않아서 했더니 급성 계획성 음악에 걸려서 한 2년 동안 쉬고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운동해야겠다. 이제 좀 내가 내 중심으로 운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좀 들으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하시다는 건데. 저 형님 얘기 중에서 워낙 형님 아버님이 우리가 흔히 좀 보다는 워낙 큰 분이셔가지고 사실 좀 개인적으로 형님 알기 전에 그 아버님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아버님하고 78년대 소련무치도 4사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아버님이 워낙 대단하시고 사실은 부모가 대단하면 자식이 좀 마음이 편하거나 하거든요. 항상 부모하고 대비해서 얘기하고 대비해서 얘기하고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2016년 8월 18일에 와서 싱가포르 설명이 다 배우는데 오늘 이 자리는 아버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종회령 자리지만 그래도 여기 또 기록되고 보면 초등학교 시절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아빠랑도 못하고 아버지랑도 못하고 아버님하고 같은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렵고 그리고 또 의대 가려고 제가 아버님 쪽으로 서울대 이대학에서 했다고 그러고요. 아버님이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였을까? 그리고 아버님한테 주로 많이 듣는 일이 어떤 거였을까? 네. 사실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는 전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빠라는 말을 못해요.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님, 항상 아버님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버님 위에 큰 형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큰 아버님 말도 분명히 7살인가 8살에 갑자기 병으로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아들이 돌아가시고 완전히 정한수도 놓고 기도하면서 참 빌고 이런 거 했는데 어떤 한 여성이 가면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는 걸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쫓아갔대요. 쫓아가니까 그분이 아마 교회에서 전도사였는지 모르는데 그 전도사님이 들어가는 바람에 예배를 시작했고 예배가 시작되니까 싸움을 먹고 가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받는데 그때 호주 선교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에 우리 할머니께서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 그때 글도 보냈다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도 배우고 그러고 나서 낳은 아들이 우리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너는 성도 이름도 이게 박형규인데 할아버지는 형규라고 이름을 붙여놓는데 할머니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자기가 이름이 성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중학교 가서 형규라는 말이 조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벗어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 성경에 한나에게 있었으니까 기도하면서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3살까지는 키우고 그 사제한테 보내는 그 사무엘 얘기겠죠. 그 사무엘처럼 아마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릴 때 할머니는 저한테 아버님은 나중에 목사가 될 거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아버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그 아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 것도 사실은
부산대 철학과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교회도 잘 안 나가려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교회 안 가냐면 막 신경이 내가 안 가더라고요. 조금 그때 자유적인 것 좀 철학적이라서 그랬는지 그랬는데 그리고 또 현교라는 이름을 듣고는 이제 해방됐다는 이유로 아예 뭐 목사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6.25 때 메가더 사용교에서 영어 좀 한다고 이제 한글로 이렇게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때의 계획을 알아가지고 그 사회 수업을 받고 나서는 그때 다시 하나님께 제가 살려주시면 목사 되겠다 그런 각오하고 격전하고 이제 목사를 되려고 왔으니까 상당히 저로서는 그 아버님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아버님. 더군다나 아버님이 그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음악도 잘하고 지휘도 잘하고 아주 또 설교도 제가 잘했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올랐는데 특수국민학교 그때는 중학교가 시원시원 대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서 1, 2등 했는데 특수국민학교 가서는 78년도에 내가 77등, 76등 나왔는데 완전히 이게 하늘이 노래지고 설마하셨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잘 이게 소리가 안 올라가는데 그래서 근데 아버님이 나와 같이 공부하고 나와 같이 찾아갔더라고요. 가을 됐는데 이제 몇 달 안 남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님과 같이 방을 아버님 책상에서 성경하고 공부하시고 저는 이제 밥상 같은 거 채워놓고 밑에서 이제 책을 보는데 아버님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근 다시 이제 공부를 제가 하면서 보니까 이 특수분야학교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공부하는 거니까 뭐 응용 문제나 뭐가 그래서 기초를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마지막에 그때는 이제 뭐 매제 일찍 가라 그랬는데 저보고 내가 마지막 모의고사에 5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경복을 치라. 그래서 이제 경복 중학교에 가게 됐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사회부 때 경험처럼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경복이었거든요. 바로 청와대 경무대였는데 거기서 이제 대모하는 거 보다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총에 맞아서 막 쓰러지는 거 놀래가지고 도망치다가 신발이 벗겨져가지고 맨발로 마포까지 제 집으로 걸어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신발 아까운 어머니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런 속에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목회를 잘했어요. 조금만 더 얘기하면 저도 잘 모르는데 4.19 이후에 아버님 설교가 좀 가격적인 거예요. 비판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는지 교회 장로들이 좀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줬어요. 1년 유니언 시합니다. 근데 우리 유니언 시합대학 가서 마치 부교며 고대부교며 이런 공부가 오셔가지고 갔다 오셔서 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로들이 좀 이제 아마 경고를 하면 사람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사표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교회는 굉장히 교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표 내고 그냥 지리산 송리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저희 집은 완전히 흩어져가지고 저는 공원에 집에 가 있고 저희 동생은 외삼촌 집에 있고 저 어머니는 시골에 가 있고 완전 집이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도대체 교회가 잘 되고 저도 굉장히 교회 생활이 좋았어요. 다른 교회보다 주관적이었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연애랑 비슷하게 아주 남녀간에 살기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편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지금은 네가 이해를 못할 텐데 다음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얘기하겠다. 뭐 그렇게 답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일 속에서 제 아버님이 이제 점점 이제 기독학생운동, 신학 사상, CBS도 사실은 미국에서 방송국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CBS의 그 사장이 목사님, 주목사님, 아버님을 이제 선물했는데 그때에 CBS가 뉴스가 아주 그 정부 비판하는 뉴스가 아주 각광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는 교수님이나 스승님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아버님이 스승이고 제 아버님이 그런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스승님을 모시고 이런 게 없이 제 아버님과 함께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해 주셨습니다. 정치는 별로 옛날부터 별로 정치는 관심이 없었고 흥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정의감은 굉장히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대모할 때 되면 그냥 대학교 1학년 같은 대모를 앞에 세우잖아요. 앞에 세우는 대학원분들이 제일 먼저 뚜껑 막 붙여서 들어가서 일하실 때 경험이 그거였는데 그렇긴 하지만 저는 사실은 공부에 좀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친구가 아까 학생회장 출신이 있는데 중학교 때도 학생회장,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도 이 물리대 학생회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학생회장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학생회장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겠는데 그때 보면은 학생들 꼭 서울대 물리대가 정치권 정치적 하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그룹, 뭐 경북 그룹, 용산 그룹, 그 다음에 대전 그룹, 인천도 하나 끼있어요. 그렇게 하고 완전 운동권 그룹이 하나 있고. 더구나 이제 막걸리파, 맥주파에서 맥주파는 다 고시공부하고 사법고시 또 행정고시 외국인이 보는 사람들이고 운동권은 완전히 이제 실전 배우하고 시하고 운동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보니까 한 대학 4학년을 졸업한 사람이 없고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에 경기, 경북, 그 다음에 운동권 세 파가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선거운동할 때 이제 거기도 공약이 삼성개헌 때는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뭐 우리는 학생이 이렇게 이끌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공약을 주는데 운동권 그룹하고 저희들은 저는 사실 운동권 그룹이 정복은 아니었는데 경쟁을 하보니까 굉장히 표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시계도 두고 다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넥타이도 메고 한국으로 살아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성들을 꼬시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성들이 몇몇 되지는 않았지만 여성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잡을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여성들을 인기 작전을 짜가지고 표 대결을 했는데 20표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20표를 이기고 나서는 저는 이제 다 알아서 그만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공부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삼성개헌 반대니까 69년도에 데모가 엄청나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 친구 학생회장이 전혀 데모에 참가하지 못하고 데모하면은 나중에 다 뽀록이 나가지고 투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모를 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한 학기를 보내면서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너네 친구 학생회장 그 공약도 그런 친구가 도대체 이렇게 운동하면 되냐? 책임져라. 그러니까 저도 친구가 야, 너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친구 아버님이 이제 고등학교도 두 가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이신데 정보부에 완전히 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뭐 비리가 있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전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끌고 나와가지고 7월 17일 날 재헌절 날 성명서를 읽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명서 하나 읽어가지고 제 친구는 군대 사퇴 당해가지고 이제 군대 끌려가게 됐고, 근데 그 군대에 끌려갈 때 이제 이 친구가 나에게 보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 의미로 되고 학생의 총무를 맡으라 그래가지고 이거 안 맡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도 끌려. 그러니까 학생회장 없는 총무가 그날이 굉장히 센 거죠. 학생회장 없는 총무죠. 회장 대리죠. 회장 대리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학생회 회비 걷고 돈을 모아가지고 데모 준비를 하고 데모를 계약하자마자 데모를 했어요. 그때 이제 만난 친구들이 이제 유인태, 서중서, 여러 사람들이 유홍준, 이현배 형,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유인태가 소개해가지고 아주 부잣집에서 데모 준비도 하고 있어요. 유인태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 대학생 한 친구에게는 마이크하고 스피커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이 물리과니까. 저를 갖다가 자기 방으로 잠깐만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나를 가다 놓고는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으로 항의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문을 뚫고 나와서 이제 데모를 시작하긴 했는데, 저의 목표는 막걸리 파는 언제든지 데모할 거고, 맥주파들을 데모에 참여시키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는 학생회 중심으로 이제 데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맥주파 친구들 중에 선동할 사람, 뭐 할 사람 다 했는데 바로 교문 앞에서 다 붙잡혀 버렸어요. 붙잡혀 버리니까 하려고 했던 맥주파들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 파들이 이제 다시 잡아가지고 이제 데모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데모 준비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너무 허무함을 느껴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저도 술 먹는 술을 먹고 그러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휴교령이 내려져가지고 10월 말쯤 이제 학교가 개교했는데, 저희 물리대에서는 항림제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가을마다 아주 항림제 때 축제도 하고 사상적인 토론도 하고 시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학생운동하는 사람들은 감옥 간 사람 많고 군대 끌려간 사람 많은데 왜 항림제를 하느냐, 우리 하지 말자, 그런 주장이 많았는데, 저는 이거 돈 안 쓰면 학교 되돌아간다. 우리 항림제를 통해서 우리의 울분과 한을 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난세의 철학이라는 제목을 걸고, 난세, 앞으로 난세가 온다. 독재의 시대가 온다. 삼성 개헌했으니까. 그리고 이 독재 시대를
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인사들 불러오고 뭐 술대회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어떤 친구가 또 10만 원을 먹었다. 그때 1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에요. 10만 원을 유용했다는 걸 대학 신문에 내가지고 근데 이거는 학생처장의 업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여튼 백서를 써가지고 학생처장 물러나라는 데모를 또 해가지고 총장실까지 점령하고 학생처장 물러나기까지 하여튼 그 해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난 후에 그 기도학생 총연맹 학생 회장을 맡게 되는데 이게 얘기가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길어져서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니야, 좀 짧게. 짧게 해야 되죠. 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서울 물리대의 기독 학생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저를 초대를 해서 제가 가보니까 너무 통성기도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나가고 뜰에서 이렇게 같이 친구들하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이영환이나 숭실대 김영환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목사들이 담배 피우고 앉아서 참가 안 하냐 뭐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사실은 기독 학생은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종교사회학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학년 때는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읽고 그 이대 현역 교수님한테서 배우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반야신경을 공부하고 불교의 스님을 한번 모시고 그 3학년 때는 이제 그 유교 논어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 학생회장 선거와 데모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 저희 아버님이 기도학생의 총무였기 때문에 컨퍼런스에는 참가하라 그래가지고 또 아버님 말은 제가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에 이제 기도학생 여름대회, 겨울대회에 이제 참가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사귀었던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 기도학생들을 통합하는 그러니까 KSF가 기도학생의 YMCA, YWCA가 합쳐서 KCF가 되는데 그때에 그 기도학생들을 학생사회개발단 같은 한국을 새롭게라는 그 취지로 새로운 어떤 기독학생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논의해가지고 기독학생회가 됐는데 학생회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YMCA도 있고 그 SM에도 있고 그 학생회장들이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 두 사람이 부회장 하겠다. 양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기도학생회도 없는 제가 그래도 뭐 아버님 뺏기 약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KCF 학생회장이 되면서 제가 KCF의 기도학생 운동 초대 학생회장이 됐고 사실은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학생 운동을 했기 때문에 KCF 하면서 처음으로 70년 그 부활과 4.19라는 그 대회를 열면서 기도 학생들이 처음으로 4.19 성명서를 작성해가지고 냅니다. 내고 부활이 그 4.19가 하나의 부활이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어떤 우리들이 그 하는 그 사회 참여가 하나의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고 일이다.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기도학생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런 계기가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 이제 참여가 점점 강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7년도에 징역사시잖아요. 그게 김대중 사건이죠? 김대중 여기 보니까 저는 김대중은 안 계시고 김재명. 네네네. 서울대 철학과 네네. 7위학번 김재명이죠? 네. 그 사건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민주도구헌정 전달한 혐의로 징역 2년 다 사셨어요 그때? 1년 반 정도 살았어요. 그거 상당히 많이 사는 건데 그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네.
제가 군대, 그리고 나서 군대 갔다 올 때, 사실 군대에 있을 때에 저희 아버님, 부활절 위장, 내란 예비 음모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충격을 받고, 야, 이제는 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신세 조졌다. 내란 예비 음모 사건에, 그러니까 출사역이 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상당히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대할 때가 1974년 4.3 사태 나기 바로 직전 1월 달에 제가 제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대학원에 가고 싶었고,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원 시험을 치려고 그랬더니, 군대 갔다 와서 시험 치면은 떨어질 텐데, 그러고 뭐, 조교가 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님이 하고 있는 그 운동을 지켜는 봤는데,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홍준이는 친구들이 뭐, 제대했다고 축하 모임에 갔는데, 저는 거기도 안 갔어요. 그것 때문에 유홍준이는 이제 민창경에 끌려서 감옥 가고, 저는 이제 그걸 피해서, 그리고 또 4월 6일 날은 제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4월 6일 날 결혼식 때 거기에 감옥 가려고 했던 이현배 형, 뭐 서경석, 아버님, 뭐 한 대여섯 분이 결혼식에 참여했었는데, 저 결혼식 끝나고 저희 아버님도 일주일 만에 감옥 가고, 저는 그래서 그때 대학원 입학하고 나서 1년 휴학을 했어요. 괜히 대학교 가봤자. 그리고는 시골에 가서 인류학 조사를 했어요. 농촌 조사.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착학년 연료로 이철이 잡아내라고, 시골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제가 두드러 맞고 그랬는데, 이철이가 다행히 잡히는 바람에 이제 풀려났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원 들어가서도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인혁당 사건이 사형수구들이 75년에 사형당하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성교배 행영죄로 감옥 가는데, 왜 가게 되냐면은, 아버님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인혁당 사람들이 우리 민치학년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지금 간첩죄로 몰려서 구속되게 됐다. 이들을 위해서 뭔가 풀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김지아, 지학순 아버님이 석방되면 이들을 위한 운동을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래서 김지아 씨가 먼저 동아일보에 기고를 하고,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는 걸 기고하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쓰고 지학순 주교님이 쓰기로 했는데, 그 바람에 김지아 씨는 정보부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두드러 맞고, 나는 사회주의자라는 글을, 자백서를 쓰고, 아버님 글은 동아일보에 나오지 않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아버님을 급하게 또 엮으려고 승교배 행위들을 구속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화가 났어요. 뭐 공부는 하지만 아버님이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을 가니까. 그래서 목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목요 기도회에 우리 아빠는 왜 죽어야 합니까? 살인 고민이 유신이냐? 유신 독재 물러나라. 성교비가 행령이냐? 뭐 이런 걸 프랑카트로 다 4개를 썼어요. 목요 기도회 때. 그리고 목요 기도회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목요 기도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약간 질려가지고 못 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바람에 하여튼 정보부에서 많이 고문도 당했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그때는 구속돼 있어가지고 좀 풀어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아마 카트 때 이 성명서를 쓰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미군 철수 반대하는 성명서였어요. 민주구구 헌장이? 예. 왜냐하면 미군이 철수하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할 거다. 오히려 정부가. 그러니까 그때는 미군이
미국이 오히려 우리 민주화 운동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성명서가 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때의 성명서 낸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성명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 김재명이라는 학생이 와서 이제 성명서를 달라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나에 대해서 나한테 줬다는 말을 안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틀림없이 저한테 받았다는 소리 안 하겠다고 하고 큰 소리 치고 갔는데, 두드러 맞고는 저한테 받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명서 가지고는 그렇게 감옥 갈 건 아닌데, 그때에 전남대에서 데모를 했는데, 그때는 성명서를 볼펜으로 썼어요. 프린터가 없으면. 그래서 볼펜을 자꾸 여러 개를 써가지고 데모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라는 사람이 주영길이라고 사회학과 저하고 동기였는데, 지은이 씨의 전 장관님의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서성 때문에 옛날에 사회학과 서성이 다녔을 때 그 때문에 조사도 한번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는 건강보험공단에 다니면서 집안을 좀 꾸리고 있는데, 어려운 집안에서 이게 꾸리고 있는데, 이 주영길이한테 받았다 그러면 저는 살아날 수 있지만 주영길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줄줄이 또 전남대 학생들이 감옥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또 그때는 이제 투사가 되셨는지, 문 앞에 있는 거, 우리 문 앞에 떨어져 있는 거 내가 몰라서 보니까 나는 필요 없고 우리 아들이한테 필요할 것 같아 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정보부에서는 이제 저를 발가벗고 막 모욕하고 위협하고 그랬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나오니까 그냥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개심죄에 저는 감옥 간 것 같아요. 정보부에서 이 새끼 이거 감옥을 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오히려 재판도 같이 안 받았어요. 말은 거기에 선배로서 뭐 선동했다 얘기는 있지만은 그 세 사람하고 분리해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김재명이하고 누구야? 오세범이는 60세에 변호사 됐고, 정의연이는 노동운동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노동운동하는 친구들. 오세범이 인천 사람 아니에요? 정의연이 인천 사람이? 오세범이 인천 사람이에요? 오세범이가? 네. 인천고등학교. 저기 각본에는 없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74년 4월에 결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뭐 우리 사모님에 대해서 좀 연애하신 건지, 그래도 그 어려운 고비에 아버님도 막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신 와중에 결혼하셨는데, 조금 화제를 잠깐 돌려서 우리 연애하신 건지 그런 거 있었으면, 그리고 또 사모님은 지금까지도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셨는지 결혼 얘기를 좀 해주시고. 사실은 제가 인천에서 사랑방 교회 할 때 어떤 친구는 나보고 어떻게 저런 사모님 모시고 혁명을 할 수 있느냐, 이혼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사귄 거는 제가 대학교 4학년 기도학생회 총연맹 회장하고 나서 YMCA와 근데 YMCA는 저희들이 하면서 KSF가 됐고, YWCA하고 그다음에 카톨릭하고 세 단체가 아까 4.19와 부활이라는 성명을 냈다 그랬는데, 그걸 하기 위한 기독교의 기독교의 사회운동에 대한 어떤 한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대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그룹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몇 그룹 해가지고 이제 몇백 명이 모였는데, 그때에 YWCA 발제자로 우리 제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 하나 나오고, 우리 K에서는 서경서이가 이제 발제자로 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시재 교수라고 이제 환경운동하는 사회학과 친구가 자기가 이제 YWCA에 가서 그때는 이종호, 이시재 이런 친구들이 학생들, 기도 학생들이 너무나 역사의식이 맹탕이라 교육시키러 다녔어요. 학생이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발제자로 나온 문인숙이라는 우리 제 처가 발제자로 됐는데 자기가 발표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책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박종렬이한테 가서 이런 책을 구하면 있다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나보고 한번 사귀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주면서 이제 데이트 신청도 하고 작업을 거셨군요. 그리고 또 발제를 하는데 발제를 잘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야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또 결혼하고 나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연애를 했는데 사실은 아버님이 그 내란 예비음모 사건이 나왔을 때 제가 당신하고 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나 이제는 이 투쟁의 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당신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제가 사실은 좀 연애를 좀 그만하려고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때 아직 결혼하시기 전에? 네, 결혼하기 전에.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 마누라가 더 빨리 결혼하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74년도에 그냥 군대 오자마자 그냥 결혼하고 우리 처는 그때 중학교 교사였는데 그래서 1년 동안은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충남에 가 있었고 저는 인류학 조사로 나가 있었고 그때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결혼해서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깨가 쏟아지게 사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그 77년도에 그 민주구군장 소지하고 그래가지고 구속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바로 2년 뒤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0월 26일 날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79년 11월이면 이제 한참 민주화 일정도 밝히고 저도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이제 1학년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화 일정이 굉장히 이게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신군부가 들어선다 뭐 이런 굉장히 어수선한 이럴 때가 1979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죽고 불과 한 달도 채 안 될 때 YWC의 위장 결혼 사건이 나서 그 결혼식을 이제 빙자해서 뭔가 민주화 일정도 밝히고 어떤 요구도 하고 그런 자리였던 것 같은데 거기 또 한 번 연행이 되셔서 큰 고초를 당하셨는데 고초 당하신 건 아까 사전에 인터뷰 때 좀 봤으니까 많이 힘들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징역하신 건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정치 상황에서 봤을 때 YWC 위장결혼 사건은 한국의 학생운동을 넘어서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옛날을 생각하시면서. 그거보다 그 전에 감옥 가서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 더 해야 되나요? 네, 그때 감옥에서도 데모를 많이 했었는데 대구 교도소에 갔던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하고 그 서울구치소에서 막 농성하고 데모하면서 이제 끌려간 데가 대구 교도소인데 대구 교도소가 그 서성도 계셨고 제가 들어간 감방이 전부 다 이 간첩들이 거의 다 있는 감옥. 제일 규포 서승. 네, 거기서 만났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장길이. 네. 그때에 이제 한신대 학생도 아마 같이 대구 교도소를 갔는데 자세를 똑바로 하게 하지 않는다고 걔는 두드려 맞고 포성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간수가 하는 얘기, 너희들은 빨갱이가 똑같은 놈이다. 긴급 조치지만.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반말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이 대구가 또 제일 박정희가 있는 데니까, 세긴 센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난 관여하지 않고, 성경이라도 주면 성경책이라도 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책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말 팍팍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자리를 좀 옮겼는데 약간 넓은 방인데, 제가 있는 방이 VIP 방이라는 거예요. 서성이가. 그래서 서성이가 나보고, 야, 너 VIP 방에 있으면서 네 후배 학생이 보성에 앉아서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너 혹시 가만히 있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단식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하여튼 부성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그 다음에 오길래 간수한테 첫 번째 시작이 야 이 새끼야 부터 시작을 했어요. 너 도대체 세금 받아서 일하는 놈이 말이야. 나이도 나보다 많지 않은 놈이 이 반말 쓰고 책도 안 보내줘. 이게 네가 하는 일이냐? 네가 지금 할 일이 간수가 이게 무가 간수하는 역할이냐? 그리고 이제 막 반말을 쓰더니 나오라 그러더니 나오라더니 손대말을 쓰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근데 제가 계속 반말을 썼더니 부장한테 끌고 왔어요. 근데 부장이 거기 대구요새 부장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부장이 뭐예요? 이 사람이 당신 이 간수는 이 감방에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어떻게 네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들 수 있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뜩 신문에 언제 한번 봤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아버지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던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찔러 죽이는 사건도 있다.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했냐. 그리고 이제 제가 반항을 했어요. 했더니 이 간수가 이 사람 안 되겠네 하고는 저한테 이걸로 머리를 친 것 같아요. 그렇게 세게 쳤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나게 이게 하여튼 세게 쳤는지 모르고 제 이 손바닥으로 그 부장 뺨때기를 때렸어요. 뺨을? 뺨을. 보통 그 당시에 부장이면 거의 한 40대 후반 50대 정도 은퇴 가까이 그렇죠. 되는 아주 최고참이었어요. 네. 그랬더니 완전히 막 두드러 패고 주변 옆에 있던 사람 막 두드러 패고 통닭구이 하고 완전히 거꾸로 했는데 막 살려달라고 아무리 가물 쳐도 그리고는 이 무슨 벌방에 들어가는데 가죽 그걸로 이렇게 묵혀가지고 혁수전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완전 이래 가지고 그리고는 제 감방에는 바로 머리 앞에 똥통이 있고 아주 꼼짝도 못하게 하고는 이제 벌방에 쳐넣어 버리더라고요. 독방에. 독방에. 그때 대구가 엄청나게 더웠어요. 근데 막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랬는데 장로가 그 소장이 장로더라고 장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예수님도 폭력을 안 쓰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당신이 폭력을 쓸 수 있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장님 그거는 폭력 쓴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로 친 거지 제가 제 손으로 친 거 아니야. 성령의 인도로 때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그 옷도 풀어주고 모욕도 좀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때 체열이도 있었고 유인태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막 그 안에서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가면 그랬더니 그리고 제 아버님 면회를 왔는데 면회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 전에 부장들이 한 10몇 명 있는데 부장 앞에 가가지고 부장 뺨때기를 때렸다고 저를 전부 다 뺨때기를 똑같은 자리에다가 다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어. 그러고 나서 또 벌방에 갔는데 아버님이 면회를 시켜달라니까 이게 부어있으니까 아마 면회를 안 시켜준 게 아버님도 이제 워낙 감옥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정부부 가가지고 너 우리 아들 죽인 거 아니냐. 빨리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정부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정부부에서 하는 소리가 우리 박중렬 혈액형이 뭐죠? 그러더니 제가 O형이랬더니 O형은 그럴 수 있어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한 10며칠 만에 풀려났는데 완전히 감방이 해방고가 됐어요. 간수들이 꼼짝 막 두드리면 완전히 너무 하더라고요. 거기 또 그 때문에 막 그러고는 그 부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봐달라고 좀 싹싹 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봐주기로 하고 또 봐줬다고 내가 되게 혼났어요. 체리한테. 체리한테. 네, 그런 네. 적이 있었는데
명동 위장 결혼 사건은 사실은 저는 위장으로 결혼한다는 걸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맨 처음에 그 양승태와 박종태와 양순직이 이 두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최규하가 그러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권 이양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짐이 있어서 정권 유지를 빨리 시켜야 된다는 마음에 우리가 이 시위를 해야 된다. 계엄령이지만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계엄 때에 계엄을 위반하고 이 데모를 한다는 엄청난 피해와 또 탄압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있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에 하여튼 저희 집에까지 와서 하여튼 저를 설득을 했어요. 그때 뭐 문국주, 뭐 조성우 뭐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그때에 제가 함석근 씨, 뭐 이런 나는 이 정치적인 이거는 정치적인 시위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민주화적인 차원에서 민권 이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화의 과정으로 주장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함석근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우리가 민주적인 시민운동적으로 우리가 성명서도 내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이제 시위를 명동 위장 사건을 결혼식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정태기를 앞장 세우고 그때는 KSF는 사실은 학교에 조직이 없었어요. 조직을 할 수가 없었고 EYC가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EYC 학생회장으로서 이제 김정태기를 앞에 세우고 이제 기독교 조계인 어른들을 이제 앞에 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조직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사실은 집회에 저는 참여 안 하기로 하고 사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남기로 했는데 다방에서 기다렸는데도 무슨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조금 점검하러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냥 경찰이 쳐들어오면 도망을 못 가가지고 제가 그 보안사 끌려가는 10명에 찍혀가지고 가서 아까 보안사에서 고문당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당했습니다. 네. 그때 나한테도 인천에서 10명은 조직해갖고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난 나도 수상해. 그랬어요. 네. 그래도 뭐 그 계엄령 하에서도 정권의 민간 이양과 어떤 민주화 일정을 밝히라고 했던 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그 다음에 80년 봄으로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대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바꿔서 얘기하시면 이제 그 사건으로 다녀오신 다음에 81년도 중반인가 이제 미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캘리포니아에 있는 태평양 신학대학으로 가시는데 원래 그때까지 물론 기독교 학생운동도 하고 기독교 사회운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만 이제 처음으로 그거는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 길이니까 오늘 아직도 목사님이시니까 그 전에는 목사님이 되고 싶은 꿈이 없으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변화를 겪으시면서 가시게 된 건지 그때만 해도 벌써 30이 훌쩍 넘기셨을 때인데 그래서 그 신학을 다시 공부하시게 된 계기와 또 목사님이 되시려고 그 당시 마음을 먹었으면 길게 사회운동을 보시고 그 직분을 선택하신 건지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좀 길겠대요. 사실은 제가 79년도에 청주 여자대학에 인류학 강의를 나갔어요.
인류학 강의요. 네. 그러니까 인류학, 국어 인류학 하셨으니까 석사 마치셨고. 엔소로폴로지라는데 그게 이제 최희환 교수가 이제 추천해서 됐는데 그때 카트 대통령이 방한할 때라 이 경찰이 2명이 강의실까지 같이 따라오는 바람에 한 학기만 하고 못했어요. 그런데 또 그때가 인류학과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저희 선배가 한양대학에 인류학과가 지금 생기는데 나보고 전임 강사로 오라는 거예요. 가면 좋지. 그런데 이제 내가 감옥 갔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 거다 그랬더니 그럼 그거만 지우고 이력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기대를 했었죠. 했는데 정보부에서 그 교수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왜 이렇게 박종리를 쓰려고 그러냐는 제안을 받고 놀래가지고 자고 2년 소식을 끊기 위해서 저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학문의 길로 가려는 것들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보안사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을 때 사실은 그때도 그래도 거기에 저희 삼촌이 있어가지고 이학봉이라고 국회의원도 했나? 그분이 조사받고 난 후에 조사 마지막 12월 크리스마스 이후에 다 감옥 갔는데 저만 푹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박정열 정치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는 풀어주더라고. 근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마워가지고 새해 인사들 안병우 박사님이 인사도 다니고 그랬는데 1월 4일 날 그러니까 그때가 1월 2일 하고 바로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 날 계엄사에서 조사받으러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박중렬이가 빠지면 스토리가 안 된다. 스토리 그러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조금 편하게 입고 갔는데 완전히 그냥 설구치로 직행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춥고 떨리는 했는데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감옥 가서 1년 있는 바람에 5.18 때 참여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때 또 이 감옥 가서 양도천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양도천이라는 분이 좀 문선명과 예언 같은 걸 하시는 무슨 장로님이 하여튼 약간 자기는 정도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계룡산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계룡산에 일주 무슨 글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참언을 잘했어요. 참언 무슨 참언을 하냐면은 이분도 이제 말을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계엄령으로 끌려왔는데 유경수는 땅 육자잖아요. 육자가 땅굴 파다 죽었다 이게. 그러니까 74년 8월 15일에 죽었거든요. 총에 맞아서. 그리고 박정희는 바가지에 물 퍼다가 죽는다. 바가지에 물 퍼다 삭교에서 댐 맞고 나서 올라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 최규하는 여름 하잖아. 여름이면 간다. 여름 지나면 끝난다. 그리고 전두환은 어떻게? 전두환은 전국에 공포하다가 물러난다. 전국에? 공포. 그때 무슨 연장하려고 발표하고 나서부터 데모가 막 일어나고. 4.3 호원 정치. 호원 그거. 네. 호원. 하여튼 그런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면서 박종렬이는 모세처럼 정치에 참여하다가 종회 대열로 하여튼 간다. 종회 대열. 목사가 된다 그 얘기. 진짜 종회 대열로. 하여튼 그런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또 여러 가지 이념적인 운동과
기독교 운동 속에서 갈등하는 게 많았던 거고, 그런 속에서 저도 좀 신앙에 대한 거나 기독교적인 사회 참여에 대한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나 한국에서 하면 또 운동에 끌려다니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할 거니까 유학 가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학 갈 생각을 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형님이 그 이전에는 인천하고 한국하고 관계가 없었던 것 같은 걸 없는 걸로 아는데 왜 인천으로 내려오실 결정을 했어요? 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 라틴 아메리카의 그 기초공동체 운동, 그 다음에 풀뿌리 민주화 운동, 뭐 이런 데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 가서 하면은 노동 현장에서 현장을 한번 다시 경험하고, 또 인류학이라는 학문에 의하면 다른 문화를 연구할 때는 항상 1년 정도를 다른 문화에서 살아봐야 그 현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그게 있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나는 아버님의 설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버님 슬하에서. 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저기 있으면 도움도 되지만 걸림도 된다 생각해서 아버님에서 멀리 떠난다.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맨 처음엔 대전을 가려고 했어요. 그때는 또 농촌과 도시의 유기적인 관계가 좀 필요한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대전에 가려고 할 때는 굉장히 또 기독교 장로교를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교단을 가려고 했어요. 조그만 교단을 가야 된다. 그 아버님이 있는 교단에서 있으면 어차피 좀 불편하니까 그냥 조그만 교단에 가서 내가 목회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교단에서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너무 센 사람이 온다고 생각. 야, 이 교회도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가 인천에서 이제 저는 그리고 이제 처음 목회 시작은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목회다. 그런 생각을 하고, 빈민 지역, 노동자 지역, 그런 지역을 부천 지역과 인천 지역을 이렇게 하면서 김정택 목사님이 야, 이 송림육동이 괜찮다. 이 지역이 그런 어떤 노동자와 빈민이 모여있는 달동네로 아주 적합한 장소라고 가르쳐 줘가지고 찾아온 분 중에 방이 그러니까 5가구가 살았는데 한 건물에 3가구가 살았고, 한 가구에는 이제 주인하고 한쪽에 한 가구가 5가구가 살았는데 그 집을 한 55평 한 그 정도 된 조금 넓은 달동네에서 꽤 넓은 지역이죠. 그거를 사가지고 3가구가 사는 걸 터서 교회를 만들고, 또 하나는 공방 만들고 하나는 저희 집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준비해서 사랑방교회라고, 인천 사랑방교회라는 것을 인천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985년 12월로 이제 저희 자료집에 보면. 네, 12월이 창립일이고. 설립 예배가 있는데 그 전부터 좀 준비하신 거죠? 네, 10월 달부터 이제 수리하고 뭐 가고하고 뭐 그때에 그 노동운동하는 그 이름 친구를 잊으면 가구 잘 짜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네, 도와주셔가지고. 도와주고 유인태가 그때 여기 목재공단을 해서 거기에서 목재 좀 얻어오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대전으로 가실래다가 아버지 슬하에서 떨어지셔서 이제 선택하신 게 이제 인천인데, 그래서 그 2년 벌써 85년도부터 시작하면 한 35년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되고, 오늘 자료집에도 보시면 목회 생활하시거나 인천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직접 집필하신 자료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5년도면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저희 이제 70년대 후반 학번이나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한참 인천 지역에 노동 현장에 들어가고
준비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랑방 교회를 하시고 나서 한 88년도에 또 바로 갈산동에 저도 그때 갔었던 것 같아요. 갈산동에 민중교육연구소라는 걸 해서 특히 운수 노동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연구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3년 정도, 그러니까 2, 3년 성림사랑방에서 활동하시고 그 힘을 더 모아서 예, 민중교육연구소 했는데, 그 연구소 하시면서 또 뭐 약간 논쟁도 있고 그 NLPD 논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인천 지역의 좀 노동계에서는 목사님이 민중교육연구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반갑게 안 한 측면이 있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그러니까 빈민선교랑은 조금 좀 다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빈민선교만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인류학 입장에서 이제 지역을 알고, 그래서 막 그 무당도 찾아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냥 바지만 입고 방문도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인터뷰하는 식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서 다가소 만들고 공방 만들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서울제일교회 그 청년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 송윤길 시장님도 서울제일교회에서 학생 때 서울제일교회 하다가 이 인천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셨죠? 연구소 하실 때. 예, 근데 그때의 고대 친구들이 이제 서울제일교회 고대 친구들이 몇 명이 여기 와서 노동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노동문화 교실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나 이제 좀 민주운동부터 하면서 천천히 하겠다 그랬더니 빼기 좋은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비밀운동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이 사람이 노동운동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운동 활동가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상주하면서 이제 공장 조직도 하고 노동교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또 노가다 출신들 조직도 좀 우리 목사들하고 우리 전도사하고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그 86년 그때도 굉장히 활발히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우리 서울 철도 노조가 있는 정의원도 저희 그 기독교 운동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 열심히 하셨죠. 네, 그때의 권영숙 성고문 사건, 그거를 사실은 제가 변호사 그때 이상순가 그 변호사 만나가지고 그 성고문 얘기를 듣고는 제가 스토리를 썼어요. 그분들의 그 여성을 어떻게 성고문했는지에 대한 거를 그 얘기를 쓰고 이거를 성명서를 내자. 그랬더니 맨 처음에 이거 하면 여성들에 대한 그거다. 우리 이것도 여성들에 대한 그 폭력이다. 내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거 그래도 이런 고문을 당한 거를 갖다가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알린 적도 있고, 더더나 박종철 성공무원에 부천에서 누가 데모를 했는데 그 바람에 우리 교회에 있던 노동 청년들이 전부 다 이게 흩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노동 청년들도 이름을 다 자기 이름을 안 썼어요. 가명 썼어요. 그래가지고 매포에서 노동자 대대를 87년 대투쟁을 준비하면서 60 민주화 항쟁 이후에 할 때에 기독 노동자회로 아마 노동자 대투쟁을 했을 텐데, 그때에 사실은 매포에서 엄청나게 한 몇백 명 가서 그 대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 수련회였는데 아쉽게도 그 매포에서 너무 덥는 바람에 그 젊은 여성 노동자가 빠지는 바람에 그걸 구하려고 그러다가 청년들이 들어가고 해서 4명이나 4명이 돌아가네. 네, 그때 그게 정말 지금도 아픈 기억으로 있는데 사랑방교회 교회 이름으로 한 노동자, 그 다음에 산마루, 그 다음에 샘터, 그 다음에 청천동에 있는 광야가 백마교회 이 다니는 분들이 4분이 돌아가셨죠. 하여튼 그때에 엄청나게 노동자들의 그 조직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귀뚜라미 같은 데는 그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뭐 이렇게 잘 처리하는 걸로 뭐 뇌물도 주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제가 그때 독일과 미국에서 보니까 노동운동을 보고 왔었는데 노동운동에 박사들도 많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시위하고 노동조합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는 좀 더 임금 인상이라든가 또 무슨 그 경제라든가 이런 걸 알면서 노동자들이 어떤 그 자본가와 이렇게 그 싸우든가 뭐 할 때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법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허병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민중교육 연구소를 인천 기독교 민중교육소로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때에 우리 거기에 있던 노동자 활동가들하고 이제 서로 이게 의견이 맞아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이 초기에는 전부 다가 NLPD였어요. 그렇죠? 다 NLPD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보니까 고대 친구들 중에서도 NL 경향과 PD 경향들이 약간 갈라지고 뭐 이렇게 밀려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 그 민중교육연구소가 거의 PD 계열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걸로 이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 파악으로 되게 된 이유가 산선에 있는 박일성 목사가 총무였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형님 나하고 한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주교육연구소 만드는 게 나는 좀 더 이렇게 새로운 게 필요해서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성수는 기장이고 영등포는 예장이고 인천은 산선입니다. 산선이 여기 활동하는 데 와서 왜 기장이 설치입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약간 서로 뭐 지나간 얘기니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민주교육연구소에서 제가 이사들 모실 때 100만 원씩 이렇게 거뒀는데 그때 장명국이도 제가 잘 알아가지고 야, 너 이사 좀 해라. 돈 100만 원 내놓고. 100만 원이면 컸는데. 그때 100만 원 큰 거였어요. 네. 그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100만 원 뜯고 김영삼한테도 뜯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점차 장명국이가 저도 모르게 이사해서 잘렸어요. NL이라고? 뭐라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NL 경향과 하여튼 PD 경향의 이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른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 그 PD 경향의 그분들은 자아 비판도 많이 시키고 아주 철저하게 이 논리적인 이걸 잘하는 방면에 NL은 굉장히 좀 약간은 이 바깥으로 할 때는 조금 더 뻥튀기도 잘하고 유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가식할 때도 있고 하여튼 스타일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저는 사실은 거기에서 저는 사실은 노동운동을
하고 한 거는 어쩌면 이제 사회선교적인 입장에서 그다음에 어쩌면 그 노동자의 어떤 억울함을 노동자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는 그런 조직 우리가 시효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말하게 하라. 우리 허병서 목사도 그랬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념적인 입장에서 활동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박일성이하고 갈등을 많이 하면서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고 내가 기독교 민중교육연구소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한 3년 하고 나서 거기에 그 후원금도 좀 많이 받았는데 그 후원금 중에 반은 그 연구소 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반은 우리 민중교회 단체한테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해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순수하게 좀 더 노동자들의 자발적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저도 뭐 한참 젊은 시절이었지만 모든 것을 NL과 PD 관점에서 이렇게 논쟁하고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조류가 있어서 뭐 어쩌면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오해도 있으셔서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방 교회는 그러면 언제까지 정도 유지하시게 된 거죠? 그 목회 일은? 제가 95년도인데 그러니까 그 87년 이후에 88년 되면은 이제 정전 노동운동도 이제 공개적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방교회 노동 쪽도 송림동 노동 상담소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좀 떠나시게 되고 그 대신 이제 우리 그 치과 한방 저기 양방 이런 어떤 그 거의 한 1000번 했으니까 그 사랑방교회에서 꾸준하게 했었고 저는 85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와 거기에서의 우리 기독교 운동이 좀 더 이렇게 기독교적 주체적인 운동을 하려 그러면 좀 더 그런 사회 운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사회평등 길지에 한 몇 년 있었어요. 예. 네. 있다가 기도학생 운동 그러기 위해서 기도학생 운동을 새롭게 조직하고 기독교 학생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운동의 새로운 어떤 방향을 좀 잡아봐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95년도에 기독학생 운동 총무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95년도부터 99년도에 한국 기독학생의 총연맹의 총무님이라고 있어요. 저도 K 출신이라 총무면 이제 전국 조직을 이제 총괄하시는 분이신데 그 총무를 한 4년 하시고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또 한울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신 걸로 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85년도에 사랑방교회와 민중교육연구소를 하시고 95년도에 정리하시면서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른 운동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 기독학생 총연맹의 총무와 한울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면서 이제 더 폭을 넓혀 나가시는데 그래서 좀 70년, 60년대 후반 70년대의 일반인 신분으로 이렇게 다양한 학생 운동과 또 청년 운동과 기독학생 운동을 하셨을 때하고 이제 목회자로서 목사님의 신분이 이제 분명히 90년대부터는 뭐 운동가라기보다는 이제 목사님으로 많이 불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 목회자로서의 운동을 하셨을 때하고 사회에서 대하는 거나 아니면 또 목사님 스스로 느껴지는 마음이 어떤 차이가 좀 있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제가 70년대와 80년대 초, 90년 초까지는 제가 눈이 너무 날카롭고 매섭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눈이 좀 풀린 모양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디렉스 눈막염도 알았다 그랬는데
우리의 운동이 그 데모를 하고 그러면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하고 더 정당한 걸 한데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 주장을 하다 자기 중심적인 운동을 한다. 너무 이념적인 운동을 한다. 사실은 우리가 기독학생이나 70년대에 이념적인 운동에서 벗어나서 좀 더 민중 참여적인 주민 조직적인 그런 활동을 하면서 민중들도 많이 참여시키고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너무 그래서 이념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자기 중심적인 논리에 집착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오히려 목회자의 길이 아니냐. 오히려 그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좀 더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때는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민주화적 투쟁 속에서도 보면 너무 이제 대립적인 그런 운동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이게 우리의 요구를 하더라도 대중의 이익과 대중의 그 입장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관철시키는 의미에서 참여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시민운동이 주로 많이 참여했죠. 그리고 더더나 우리가 민중이라 부르는 것도 사실은 시민이다. 우리가 그것도 약간 계급적인 의미로 바라본 거 아니냐 하는 생각 속에서 좀 더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에서의 불의와 부정, 그 다음에 차별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정치 이념적인 건 어떻게 보면 그 이념적인 속에서 정치적인 권력적인 의미로 나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시민의 어떤 권리와 자유와 민주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오히려 우리 기독교 운동이 초기에도 그렇게 그걸로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운동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민운동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생명평화 기독운동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인천 사회자치연대도 그런 의미에서 시민 있는 시민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과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 조직을 하면서 주민들의 시민적 의식을 함께 가지면서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걸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희망을 만든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좀 주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일관된 건 바로 그런 주민들 스스로 또 시민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과 또 특히 주거 문제라든가 이렇게 쭉 하시면서 그러니까 7, 80년대의 긴급한 그 독재와 억압된 상황에서 했던 운동이 보다 보편적이고 시민성을 근거로 한 어떤 보편적 운동으로 가는데 한 최근 20년간 그런 걸로 이렇게 하신 게 조금 특이해 보이시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벌써 8시 15분이네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뭐 하여간 50년 되신 거죠? 50년 좀 넘으셨죠? 아이고 평생 운동에 바치셨는데 그렇지만 선배님은 이제 진을 해고 그다음에 이제 솟아오르는 후배들 있잖아요. 네? 또 그 솟아오르는 후배들한테 뭐 선배 형님의 그 오랜 경험에 미쳐갖고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시민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상당히 제가 노동운동을 하든 시민운동을 하든 목회를 하든 굉장히 신앙적인 삶을 저는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교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노동운동가로나 시민운동으로서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그렇게 썩 본인들의 그런 어떤 것들을 해주는 제가 선배로서의 역할이 별로 많지 않았지 않나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득해서 이렇게 끌어당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흐름에 따라 이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코멘트하고 이게 이제 어드바이스 하는 역할로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저는 요즘은 너무나 이 사회가 자기 이익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시민운동까지도 포함해서 그렇다 치고 요즘 모든 그룹들이 데모할 때나 보면은 그 자기 이해관계 가지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 시민운동의 우리의 조직화가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그 데모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의 시민운동은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우리 자신이 시민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보다도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남을 충분히 이해하고 포섭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기 부평에서 저기 갈등 조정 위원회를 하는데 조금은 우리 대중들의 그 선과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기보다는 너무 이해관계로 하는 이거에서 정말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정말 올바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면서 우리 대중들을 좀 더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그리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시키고 그런 어떤 것을 하는 그런 시민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도자라고 얘기하기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많은데 정치적 지도자들도 너무 그런 방식으로 정말 이 사회에 서로가 같이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어떤 평화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그러기 위한 시민운동이 지금은 오히려 그런 운동을 하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그런 서로 간에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 것들을 좀 변화시켜 가는 어떤 그런 시민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더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저희들보다 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시민운동도 사람 수가 적어지고 후배도 많지 않지만 더 그런 어떤 이 사회의 모순과 그런 어떤 갈등을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좀 더 행복한 시민들의 사회,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시민운동 그러면서 본인도 노력하는 시민운동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그래야 시민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새겨들어야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희 카톡북만 가도 다 자기 주장만 하지 남에 대해서, 남의 반응에 대해서 따뜻하게 안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인천에 수십 개 카톡방이 있는데 뭐 거기서
자기 공부하려고 하지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세태를 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바꾸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혹시 이제 저희 준비된 질문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중에 이런 질문이 안 나왔네. 그리고 한번 질문하실 분 있으면 몇 분께 한번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시? 네, 그럼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목사님 살아온 이야기 50년 살아온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번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제 또 회고도 해보셨을 텐데 회고하시면서 이건 정말 잘했다. 내가 잘 살았다. 라는 점 하나 하고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거, 뭐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 뭐 하나씩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이건 짧게 하셔야 돼. 하나는 좀 아쉬운 건 하나 긴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노동자 운동 중에서 사실은 노가다들 우리 빈민들이 더 열악하다고 보는데 노동투쟁은 너무 좀 조직적이고 이게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노동운동 속에서도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랬는데 그 허재호라는 미쟁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방교회에 그 사람은 미쟁이를 하면 하루 종일 할 거를 이 사람은 2시간에 해요. 그만큼 기술이 좋아요. 근데 이 친구를 그 전태일 노동자 대투쟁 웅변대회에 사실은 나가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미쟁이의 서름을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뭐 일제시대부터 줄줄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듬어가지고 그 웅변 연습을 시켰어요. 웅변 연습을 시켜가지고 산선에서 이제 1등을 해야 이제 연세대 웅변대에 나가는데 산선에서 웅변대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밤낮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조직하고 하는 데모지만은 이거는 좀 완전히 색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1등을 줬는데 그것이 연세대까지 가서 1등을 했어요. 노동자 대투쟁 그 대회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방공은 중요한데. 그랬는데 이 친구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노동자 운동가들이 이 친구를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들 일용직 노동자 만드는 그 조직에 참여시켜가지고 대표를 세우고 여성 한 분을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게 했어요. 여성이요? 네. 노동가 같아요. 운동가인데.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아직 의식화가 안 돼 있거든요. 내가 해서 이렇게 그것만 했지, 그럼 얘가 했지, 노동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이 여성이 저녁마다 늦게 들어오고 뭐 하니까 너 남자하고 잤지, 남자하고 왔지, 뭐 두드러 패고, 뭐 같이 야외도 가고 그러면서 같이 초기엔 지냈는데, 임신까지 했는데, 완전히 그냥 이 여성이 정신도 없을 정도로 그거 돼버렸어요. 얘가 사실은 이제 우리 사랑방 교회에 있을 때 벌써 여성을 말가볍게 두드러 패가지고 동네 돌아다니게 했거든요. 근데 잠도 제대로 하는 좀 독한 친구예요. 근데 노동운동 하는 놈이 걔가 1등 하니까 완전히 나하고는 차단시키고 걔를 탁 잡아가지고는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노동운동 그 사람들하고도 이제 갈등해가지고 야, 이 새끼들 빨갱이 아니냐 하고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예? 하여튼 그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운동에 너무 앞서가지고 그 사람의 그 상황과 상태를 모르고 뭐 만들려고 하는 것들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 허병수 목사님이 또 그분하고 하여튼 미쟁이 배운다고 1년 있으면서
또 허묵사님이 또 이재기를 글쟁이로 만들었어요. 노가다판의 망나니라는 책도 썼어요. 책도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그 출판부에 보면 노가다판의 망나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책을 12권 쓰면은 이게 베스트셀러 되면 저한테 차 사주겠다고 지금 무주에 살고 있는데 아주 이제 완전 정신적 그거에 대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 사람을 운동도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 성숙되고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 우리가 그때에 너무 운동도 좀 너무 이 예의 없이 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적이 한번 있었고 제가 사실 굉장히 한 거는 재개발 싸움 할 때 제가 사실 그때는 재개발 싸움 우리 달동네가 이제 다 철거되고 이제 할 때 그때도 우리 주민들 굉장히 조직을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훈련을 많이 시키고 예를 많이 들었는데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합하고 경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최은식 변호사님도 사회를 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타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도 이게 무언가 하면은 타협을 볼 줄은 몰라요. 모든 게. 근데 저는 타협을 봤는데 타협 봤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나보고 돈 먹었다고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이 교육도 시키고 사귀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가 잠잠해질 수 있었는데 그 타입이 뭐냐면은 조합원 그거는 분양가는 제가 1억 2,600에 들어간다 그러면 33평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는 2억 1,600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억 정도의 차이가 나죠. 1억이나 차이 나네. 예. 이걸 협상했는데 그때 경쟁할 때는 자기는 더 좋게 해주겠다고 한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다행히 저희가 선거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제 밑에 있던 총무가 조합장이 돼가지고 하여튼 조합을 해서 지금 제가 그 아파트에 제가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 데모도 많이 하고 뭐 선거 피켓도 많이 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 마음의 욕심과 그걸 비워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연극이다. 막 싸워도 연극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좋다. 그러니까 협상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약간은 옛날보다는 덜 아프고 그리고 또 잘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제가 아파트의 노인회도 제가 하고 반대했던 제일 많이 싸웠던 반대편에 있는 분이 나보다 10살 위인데 그분을 노인회 회장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적과 저가 하나가 돼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만두면서 저를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본래 그 사람도 보수적이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도 그에 대한 신뢰는 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 운동에서 제가 그래도 조금은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막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없이 운동하니까 더 잘 되더라. 그런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시민운동할 때 좀 그런 마음이 남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운동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하나. 그게 2008년도 정도 됐잖아요. 그 재개발 조합장 하시고 성과 내시고. 그리고 혹시 또 한 분 정도 더 시간이 이제 다 약 좀 됐습니다. 고마워요. 2시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2시간에. 그리고 여기 직원들도 그래요? 예. 오늘
아유, 박동렬 선배님 모시고 5번째죠? 5번째 예, 순서 5번째. 진행했습니다. 나와서 아주 재밌게 말씀해 주신 우리 박동렬 선배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달 행사는 8월 29일 날 합니다. 노동운동가죠? 황용환 의원님 모시고 진행할 겁니다. 예, 다음 달 행사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한 말씀 하실래요? 예,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렇게 뒷풀이는 자리 옮겨갖고 바보주먹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사진 한 방 찍으시죠. 네네네. 예, 사진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일하시는 황영환 선배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여기 오늘 자료집에도 나와 있고요. 1970년도에 부평에 있는 한국배ring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해고돼가지고 7년간이나 처음으로 해고 복직 투쟁을 해서 마침내 79년도에 성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천지의 최초의 해고자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리고 그 뒤에 산선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꾸준히 노동상담소를 하시면서 든든한 어른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함께 오셔서 힘 모아주시고 해주십시오.